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후조선해양에서 이 불법 민노총 산하 노조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공권력 발동의 초일기에 들어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 구체적인 조치들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 파업과 관련된 정부 측 동향, 그리고 또 노조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여러분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말이죠, 이 국무회의석상에서 이 반도체 학과 정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대통령의 지시를 하니까 당시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었죠.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이 임용이 안 됐으니까. 근데 교육부 장관이 이거 뭐 수도권 인구 증가 문제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혼자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대단히 화가 났다, 이렇게 된 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교육부가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늘리기로 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결론, 저의 말씀은 뭐냐, 대통령이 꼭 화를 내고 열을 내고 그리고 좀 세게 지시를 해야 움직이는 정권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강요들이 보다 좀 소신을 갖고 제대로 이 국정 정책 과제들을 갖다가 집행하는, 그리고 또 이 꼼꼼하게 기획을 좀 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정부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이 강요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국내 최고의 실력가들을 모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실제로 이게 스펙을 보면, 흔히 얘기하는 스펙, 이 커리어 이 관리한 걸 보면 실제로 뭐 대단한 사람들로 다 보여요. 그런데 일하는 걸 보면 꼭 이렇게 대통령이 화를 내고 특별하게 지시를 내리고 그래야만이 움직이는 이 정부냐. 그러면 뭐 과거 문재인 정권하고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기칠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흔히 얘기하는 이 대통령의 독주와 오만과 그리고 이 독재, 즉 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말이죠, 이제 불과 두어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를 다시는 내각이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수동적인 이 근무 자세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도 어제 지금 오찬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1시간 전에 11시에 긴급히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아침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좀 먼저는 얘기를 했겠죠. 지금 뭐 대우 근로자 사태가, 노동자 파업 사태가 심각한데 뭐들 하고 있느냐, 이런 한마디 얘기를 하니까 이 불법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바로 긴급 장관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전부 또 이제 거제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수동적 이 피동적인 이 근무 근무 기강, 이런 거는 하루라도 빠르게 제거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요, 이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문제하고요, 반도체학과 증설 문제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뭐냐? 문재인 정권,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사건. 그래서 블랙리스트 사건,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뭐 외교부,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 이런 데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권 때요, 이 블랙리스트 이 기관장 한 사람이 이 과기부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사퇴를 했는데, 사퇴하고 나서 바로 이 사망을 한 사건이 지금 현재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요, 이 블랙리스트 올라가지고 결국은 강제 사퇴한 것이 이 돌연사의 큰 원인이 됐다, 이러한 인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기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어제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주례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엄정하게 지시한 것이, 이제는 우리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다 기다렸다. 이제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엄정하게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관례를 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대우조선
해양의 이런 파업 사태로 인한 이 경제적인 이 피해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한 지시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는 뭐 대통령이 지시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뭐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5개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 다음에 형사 처벌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비상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행안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경찰 이 청장 후보자 오늘 헬기를 타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 경찰로부터 대비 태세를 지금 이제 작전 내용을 이제 보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현지 경찰에서는요, 이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서 현장 정밀 검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 공권력 이 집행에 들어갈 경우에는 또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노동부 장관도 조금 전에 헬기를 타고 또 현장에 내려갔어요. 노동부 장관 뭐 누가 보더라도 노사 문제 전문가인데요. 그래서 공권력 발동하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사 협상을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상의 최후 통첩성 이 헬기 현장 방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파업 사건 이제 마지막 이 국면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D-Day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요 1차적으로 말이죠. 이 하청 지회장하고 부지회장 이런 노조 관계자들한테 경찰에 출두를 하라. 조사를 받아라. 이런 이 소환 조사 통보가 이루어졌고요. 그 출두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바로 22일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일까지 지정이 됐는데 만약에 출두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이제 공권력 투입밖에 남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 발부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수가 될 텐데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이 노조 지회장이 중앙일보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만약에 체포영장 이거 발부 이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공권력이 행사가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자, 그래서요, 이 폭력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정부가 이제는 산업은행한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조속히 촉구를 해달라라는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요,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전부 다 큰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 평화적인 이 교섭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현장의 이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분위기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민노총의 이번 불법 파업 지금 현재요 이 지원 세력들이 엄청나게 세게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변을 비롯한 이 좌파 시민단체 이 시민단체에서 말이죠. 23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되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요. 현장으로 가는데 무려 시민단체가 어느 정도나 동원이 되느냐? 40여 개 시민단체 그러니까 이제 민변을 비롯해서요. 40여 개 시민단체에서요. 희망버스를 전국 각지에서 동원을 해가지고 그래야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입니다. 제목도. 그래서 23일 날 거제로 모두 집결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조 집회는요,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원청,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의 원청 노동자는 9,000명이고요. 하청 노동자가 1만 2,000명인데 이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 파업 여기 하청 소속 노동자는요 12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 파업이 그야말로 이 전체 절대 다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들도 상당 부분 많이 이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심은 말이죠. 이렇게 현장에서의 이러한 파업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의 압박이 좀 더 세게 노조를 향해서 전개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요, 지금 이 옥포조선소의 1도크는요, 대형, 뭐라 그럴까요? 이 선박 4개를 건조할 수 있는 그러한 도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크를 지금 민노총 파업 근로자들이 지금 점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더 이제 피해를 키우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이제 용납할 수 있는 시한은 다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더 확산이 되느냐, 아니면은 뭐 이 진압이 되느냐,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가 이 내면적으로 이제 협상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강한 공권력 이 동원, 이게 한 제가 보기에는 한 70% 내지 60%, 그리고 협상이 한 30-40% 이런 이 비중을 두고 이 강원 양면 작전으로 가면, 결국은 노조도 이 합리적인 정부의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 대응 조치 그리고 협상 내용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23일 날 지금 시민단체 40여 개 나와서 이 희망버스를 동원해서 대거 현장 지지, 파업 지지 집회를 갖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찰 차원에서요, 이 희망버스에 대한 단속도 별도로 특별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반도체 학과와 이 학과 증설과 관련해서는요,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15만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 그래서 관련 학과에 대해서는 최대 5,700명까지 증원을 해준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도 1,300명 정도를 증원한다. 이것이 오늘 교육부가 말이죠,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한 반도체 전문요원의 증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요, 교원만 확보가 되면 증원을 다 해주겠다. 그리고 교원 채용 조건도 최대한으로 완화시켜주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은 불가피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도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 양성 전략 회의가 별도로 또 신설되고요.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별도로 또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리고 시스템적인 이 반도체 전문 인력의 확충, 이제 가시적인 단계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 바로 이 과기부 산하예요. 과기부 산하에 어떤 이 연구기관이냐면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이 이 블랙리스트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감사를 받고 국무조정실과 과기부, 그리고 나서 결국은 사퇴를 했어요. 사퇴하고 나서 바로 이 돌연사, 즉 사망을 했습니다. 심뇌혈관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망이 바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의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 이것이 사망 원인이다. 이게 법원의 인정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얼마나 무리하게 그야말로 이 압박을 한 사례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입니다. 당연히 과기부 산하인데요. 이게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2017년도 12월에 국무조정실과 과기부의 감사가 시작돼서 2018년도 2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과기부 감사까지 다 끝나요. 끝나고 나서 바로 사임을 한 다음에 바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임을 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사임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사망이 아니고 이제 산하연구센터 연구원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임이 말이죠. 사임이 과기부 감사를 시작한 지 6일 만에 사임 조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개같이 이루어집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결국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블랙리스트 맨 처음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은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 이것이 이제 비리로 딱 찍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 감사를 한 거예요. 이제 국무조정실하고 과기부에서. 이게 2017년도 12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척은요, 실제로
5촌 인척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원장이 되기 전에 미래정책연구 본부장일 때 채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원장은 뭐라고 항변하느냐?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왜 관계가 없느냐? 이 채용보직 공고를 본인이 연구원장할 때 낸 것이 아니고 연구본부장할 때 나왔는데, 즉 전임연구원장 때 이 공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리고 이 5촌 인척하고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절대로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예, 그냥 면접위원으로서 참석을 했을 뿐이다. 인사권자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과기부하고요. 그 다음에 총리실에서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기부가 이런 또 총리실에 말하자면 이런 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 이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첩을 받고 나니까 과기부가 2018년도 2월에 별도로 또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를 착수해가지고요. 이제 신문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2018년도 2월 8일 날 이제 감사를 실시해가지고요. 2월 13일 날 사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과 5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사표까지 전부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기부에서요, 이 진술을 하는 내용도 아주 완전히 표적 감사를 한 물증이 있어요. 뭐냐면 이 답변 내용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말이죠. 표적 감사예요. 왜냐? 이런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 이런 또 질문. 그리고는 또 이 다른 면접위원한테 이 5촌 좀 청탁해달라. 인사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 이렇게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을 써놨다고 합니다. 이 귀하는 그 위 면접 평가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를 제외한 이 25명의 대상자들에게 평균 111.76점의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맞는지요? 그러고서 답안에다가요, 아예 네 맞습니다 라고 인쇄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표적 감사를 한 겁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대면 조사를 하면서요, 감찰을 하면서 임직원 행동 강령을 또 읽게 시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모욕적 감사를 한 것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 삼은 것은 연구원장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산하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원장직을 사임한 후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실험용 원숭이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실험용 원숭이를 구매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또 추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추가 감사. 자, 그래서 이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그 다음에 실험용 원숭이 구매 의혹, 이렇게 두 개의 문제를 감사를 하니까 5월 21일 날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면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요, 이 감사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그만둬야 감사가 끝난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변 동료들한테 실토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은 이러한 이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유족 급여를 신청했어요. 유족 급여하고 이 장례비 지급 청구서를 요청했는데, 이게 과기부에서 전부 다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거부한 것이죠. 전혀 업무하고 스트레스하고 사망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반발해서 행정소송을 내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 감사하고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특혜 채용 의혹, 실질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다. 비리가 존재했는지, 이 두 가지 이유, 즉 유족 측 의견을 다 받아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억울한 이런 거를 좀 벗게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벌써 사망을 했는데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은 똑같아요. 아무리 사실관계가 추구적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서 유족 측의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보완 발전시킬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최강욱
참 최강욱 의원은요, 이 조국 아들 허위사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을 하나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 인턴 증명서를 가짜로 띄워줬는데 가짜로 띄워주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하나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VIK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죠. 여기 대표한테 땅 갖고 유시민한테 돈을 줬다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이런 모든 재판,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이런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죄 판결의 내용을 보면 지금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벌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민주당에서, 더군다나 최강욱이 요즘 뭐 또 이 성추문에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 말이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오늘 또 말이죠, 징역 10월을 구형했어요. 바로 채널A 사건, 채널A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을 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빨리 정말 여의도를 떠나게 만드는 민주당의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